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인류의 보고, 탈무드를 현대 경제학의 렌즈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날 탈무드에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80억 명의 인구와 200여 개 국가가 얽혀있는 글로벌 경제는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은 이런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작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원자의 만족도를 고민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경제생활은 단순한 번영을 넘어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 현대 경제학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 삶의 지침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탐험할 지도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대 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경제생활의 지혜란 무엇인지 정의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세상의 엇갈린 시선인 경의와 분노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압도적인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힘의 근원인 탈무드와 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상업정신으로 승화되었는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류 경제 분석의 긴 계보를 이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경제학은 사실 18세기 유럽에서 구체화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경제 분석은 고대 그리스, 이슬람, 중세 학자들을 거쳐 훨씬 더 긴 계보를 자랑합니다. 태초 이래 인류는 자신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에 대처하며 나름의 추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를 우리는 경제생활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현대 경제학이 경제과학으로서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면 탈무드로 대표되는 지혜의 영역은 일상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와 태도를 중시합니다. 즉, 현대인들이 경제지표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삶의 만족도는 낮은 이유는 바로 이 지혜와의 거리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상공업에 참여하며 이 지혜를 실제 성과로 증명해온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공은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세상의 복합적인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를 분석하려는 인간의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최초 기록은 기원전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동양에서는 기원전 5세기 중국의 관자가 이미 7가지 경제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즉, 경제활동이 관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추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추론 능력을 종교적 율법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유리 슬레즈키는 현대화란 모든 사람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가진 도시와 문해력, 지적 유연성이 현대사회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범적인 현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모범적인 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그들의 성공이 왜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시기를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대인의 성공은 늘 경의와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죠. 18세기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웨는 유대인을 현대적 상업을 부활시킨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상업이 인간의 야만성을 극복하고 관용과 인류애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이를 젠틀 코머스, 즉 두 커머스라 불렀습니다. 신학적,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 상업활동이 오히려 사회를 더 문명화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본주의의 도래를 이끌었습니다. 존 바르트 역시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를 유대인의 냉철한 계산과 합리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막스 베버가 말한 청교도, 윤리조차 사실은 유대교적 속성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유대인의 상업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을 설계하고 가동한 문명의 개척자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그 반대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성공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종종 반유대주의와 섞여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취를 음모나 착취의 결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특히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 유대인의 전문 분야가 되면서 시장 활동에 대한 모든 비난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44년 그의 저서에서 유대교를 이기주의와 실용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유대교로부터의 인류 해방을 부르짖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이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고
도덕적 가치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교활한 고정관념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경제적 정복을 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을 억압하는 정복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평가들 사이에서 그들이 실제로 이룬 성취의 진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기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세기를 유대인의 세기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인이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즉 도시적이고 지적으로 복잡하며 직업적으로 유연한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켜온 삶의 방식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박해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기에 고정된 토지보다는 머릿속의 지식과 유동적인 자산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유동성과 지적 복잡성이 현대 정보화 사회와 자본주의의 핵심 역량이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현대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이라는 무대의 룰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량은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 덕분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훈련의 결과일까요?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3가지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공을 설명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랍비 유대교는 기원 3세기부터 아이들의 교육을 종교적 의무로 강력히 장려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인류가 문맹이었던 시절, 유대인 남성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읽기 위해 폭넓은 문해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종교적 훈련은 의도치 않게 그들을 도시의 전문직과 상업활동에 최적화된 인재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기술은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으로 이어졌고, 복잡한 율법을 논쟁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분석적 사고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를 바로 이 인적 자본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적 요인, 즉 소외성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겪었던 소외에서 비롯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규제를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꺼리던 대금업이나 상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러한 소외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었고, 창의적인 지적 성취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이 무거운 부동산보다는 의학 지식이나 보석, 채권처럼 이동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약이 오히려 특화된 경쟁력을 낳은 셈이죠. 재미있는 점은 로마나 이슬람 제국처럼 규제가 없던 시절에도 그들은 이미 상업에 전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결속력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 결속력의 실체, 사회적 자본을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촘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속력은 공통의 신앙과 결혼, 그리고 외부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의 유대인 상인과 거래할 때 그들은 공통의 율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비유대인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죠. 토라는 그들에게 고대 조국과 같은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부여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시스템은 그들을 쓰러지지 않게 지탱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성공은 개인의 뛰어남을 넘어 이 강력한 공동체 조직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3가지 기둥을 바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 즉 탈무드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경제적 지혜는 토라와 탈무드라는 2개의 축에서 나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문율법으로 삶의 근본적인 원칙인 613개의 계명, 미츠보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결한 원칙들을 복잡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남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전 토라인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토라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연결하는 방대한 해석서입니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얻은 세속적 부를 신성한 축복으로 여기며 경제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동시에 시장거래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칙을 설정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욕구를 버리라고 가르치는 여타 종교와 달리 탈무드는 종교와 경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현실적인 번영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치밀한 구성이 나타납니다. 탈무드는 크게 미시나와 게마라로 나뉩니다. 미시나는 유대구전 전통을 체계화한 본문이고 게마라는 그 본문에 대한 랍비들의 치열한 토론과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12,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저작물은 농업, 민법, 형법, 축제 등 삶의 모든 영역을 규범화한 할라카와 역사, 철학, 우화를 담은 하가다로 채워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탈무드의 페이지 형식인 폴리오입니다.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는데 이는 배움의 끝이 없으며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써넣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는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장과 반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런 지적 훈련이 유대인을 세계 최고의 협상가와 분석가로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공부 방식인 하브루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 원칙은 반드시 질문한다와 둘 이상이 함께 연구한다입니다. 이를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혼자 책을 읽는 대신 짝을 지어 큰 소리로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다 이해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지적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공부는 평생의 과업이며 매일 암송하는 쉐마를 통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늘 토론하고 질문하는 일상은 그들을 어떤 복잡한 경제적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지적 거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혁신 역량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제 이 지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상업적 성과로 전환되었는지 그 역사적 여정을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 바빌론 유배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지며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토라 학습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그들은 농업 대신 상공업과 금융업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문해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그들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개무역의 주인공인 라다니트로 활약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금융활동을 통해 유럽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19세기 시민권을 얻고 20세기 미국으로 건너간 그들은 산업도시의 노동자로 시작해 빠르게 중산층으로 도약하며 인상적인 성공신화를 썼습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적 자산을 경제적 비교 우위로 바꿔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생활의 지혜를 탈무드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성공은 우연이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집요한 투자, 소외를 기회로 바꾼 창의성,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의 결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들의 지적 훈련이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단순한 경제지표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탈무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경제생활은 끊임없는 배움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에도 이런 지혜의 꽃이 피어나길 응원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